자, 일단 너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질문 요거 6번 문제 먼저 한번 보면은 152페이지 6번 보면은 자, 20%의 소금물에 5%의 소금물을 섞어서 10% 이상 15% 미만의 소금물을 만들 거예요. 그때 이때 섞어야 하는 5%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세요. 여기에 너희들이 필요한 공식은 딱 두 가지가 있지. 어떤 두 가지 공식이 필요하냐면 농도를 구하려고 하는 공식과 소금의 양을 구하려고 하는 공식. 자, 너희들이 분수를 배울 거야. 나중에 너희들 수학 하 했던 애들은 수학 하에서 벌써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분수라고 하는 건 있잖아. 다른 말로 생각을 하면 너희들은 비율 또는 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누구와 누구의 비. 예를 들어서 x 대 y가 1대 2예요 라는 얘기를 분수로 고칠 수 있잖아. 어떻게 고치냐면 x와 y의 비를 이제 우리는 분수를 처음 배웠던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들어가. 거기에서 x에 대한 y의 비 또는 y의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분명히 만났고, 그때는 x에 대한 y의 b 그 값은 1분의 2니까 2예요 라는 식으로 분수로 고칠 수 있지. 그치? 얘가 2대 3이면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자, 분수가 곧 비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다른 말로 고치면 있잖아, 백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거는 아니고 같은 의미로, 같은 비슷한 의미로 바꿔줄 수 있는데,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백분의 비율이에요. 100에 대한 비율. 100이 있을 때 그때 여기에서 10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10%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백분율의 정의예요. 그래서 농도를 우리는 백분율 %로 표현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체 소금물의 양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소금의 비를 우리는 일단 비율로 나타내는 거야. 소금의 비율을 전체에 대한.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고칠 겁니다? 100에 대한 비율로 고칠 거야. 그래서 곱하기 100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소금의 양을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을 일단 넘겨야 되지. 그래서 뭐가 돼요? 100분의 농도가 되겠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있었던 분모를 곱해줘야 되니까 옆에다가 뭘 곱합시다? 소금, 물의 양을 곱합시다. 이게 바로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의미로는 100에 대한 이만큼의 비율, 100분율이니까 100에 대한 비율로 이만큼 들어있어. 누가? 소금의 양이. 근데 전체에 대한 비율로 바꿔보자. 얘는 100에 대한 비율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100을 곱하는 거고, 얘는 전체에 대한 양으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얘를 곱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섞고 나서의 농도가 주어져 있다, 그치? 그럼 저 녀석의 농도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전체 소금의 양, 전체 소금 미양, 전체 소금 물의 양 분의 해당 소금의 양을 구해서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가 나오는 거다, 그치? 그 녀석이 어떻대? 10 이상 15 미만이래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그럼 누구냐면 소금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분모에다가는 뭘 더해주는 거야? 더해준 섞인 소금 물의 양이 필요한데, 처음에 20% 소금물은 200g이라고 알려줬는데 5%의 소금물의 양은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x로 한번 잡아볼게. 5%의 소금물의 양을 내가 x로 미지수로 잡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소금의 양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두 가지 소금이 섞였네. 어떤 소금이 섞였냐면 20% 소금물에서 오는 소금의 양이 먼저 있다, 그렇지? 그리고 5%의 소금물에도 분명히 소금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 두 소금의 양을 더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소금, 첫 번째 20%의 소금물에서 오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100분의 농도 얼마야? 20. 농도 20에다가 소금물 전체 200이 있었어요. 이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었을 거야. 두 번째로 다른 소금물에서도 100분의 5만큼의 비율로 들어있는데 얼마만큼을? X배만큼을 섞을 거잖아. 이만큼의 소금이 들어오겠네. 그럼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양변에 뭔가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뭘 계산할 거지? X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에다가 뭘 곱할까? 여기 있는 분모인 200 플러스 x를 먼저 곱해볼까?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럼 이 녀석은 2000 더하기 10x가 되고, 오른쪽에는 요거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40이 나오고요.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20분의 1의 x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200 플러스 x를 세 군데 다 곱한 거니까 얘도 역시 3000 플러스 15x가 될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만 양변에 뭔가를 더 곱하자. 누구를 곱할까? 요 분수 기치니까 20분의 1을 20을 곱하자. 또는 뭐 20분의 1 상태로 넘기고 요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풀어도 상관은 없고. 네, 분수가 귀찮으니까 나는 일단 양변에 20을 곱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20을 곱했어. 그럼 뭐가 돼? 4만 더하기 200x 다 800 더하기 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800 더하기 x는 더 작겠네요. 누구보다? 여기도 20을 곱할 거니까 6만 더하기 300의 x입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쪽 식에서 뭔가가 풀리겠네. 200x 아니지. x가 넘어가면 199x 그리고 4만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왜 음수가 나오지? 뭔가 계산이 이상한데? 200 더하기 x를 곱했고 맞는데 200 더하기 x를 곱했고 뭐가 문제지? 뭔가 안 곱해진 게 있나? 20을 다 곱했는데 여기 딱 가보자. 199x는 작거나 같대요. 누구보다? 아, 저 100이 빠졌구나. 오케이. 땡큐. 여기 100이 빠졌다, 그렇지? 그럼 이거 20 안 곱해도 되겠네. 땡큐. 여기다가 곱하기 100 빼먹었네. 그리고 여기는 15. 그럼 이제 일단 세 번째 정답 200 더하기 x는 곱할게. 자, 200 더하기 x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 100을 이제 분배해줘야 되니까 얘는 그냥 4000이 되겠네. 땡큐. 그리고 100 여기 곱하면 5x.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3000 더하기 15x. 그럼 이제 여기서 요 두 녀석을 풀어보자. 그러면 5x 넘어가니까 5x. 작거나 같대. 누구보다? 2000 넘어오니까 2000보다. 그럼 x는 일단 40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로 가보자. 여기 있는 거 계산해주면은 역시 5x를 1로 넘기면 10x가 더 크대. 누구보다? 3000이 넘어가면 1000보다. 그래서 x는 뭐보다? 100보다 그렇지 크대. 그리고 여기서 x는 누구보다? 400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x는 100보다는 커야 되고 4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100보다는 크니까 100 초과 이상은 크게 되겠지? 그리고 4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4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 두 가지 공식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얘가 나중에 언제 너희들을 괴롭히게 되냐면 첫 번째 괴롭히는 녀석이 언제 등장하냐면 수학 1에서 한번 등장해요. 수열 파트 할 때 요거에 관련된 공식이 또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또 언제 한번 또 괴롭히냐면 거기서도 나오겠다. 수학 하에서 유리식 무리식 할 때 그쪽에서 또 한 번 너희들을 괴롭힐 거고 그 수열은 있잖아. 언제 또 계속되냐면 수학 2의 원래라면 미적분 원인이랑 똑같은 거니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빠진 녀석이 있어. 너희들 이과 쪽 관련된 진학할 거지. 그때 너희들이 만약에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 또 수열에 대한 극한이 나오거나 또는 급수라고 하는 게 나와. 그때 다시 한번 얘가 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잘 기억해둬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냥 농도를 그냥 한두 번 구하고 끝날 거면 그냥 내가 공식 알려주고 끝내면 되는데 왜 비율이고 왜 백분율이 그런 공식이 나오는지 일부러 말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알았지? 오케이? 비율이야. 농도는 비율이야. 100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소금의 비율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 100에 대한 비율로 바꾸는 거. 소금은 결국 뭐냐면 100에 대한 농도, 100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한 다음 거기다가 전체에 대한 양으로 바꿔주는 거.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번의 질문이냐면 7번이죠. 자, 은지가 등산을 하는데 이거 정리하실 시간 필요하신 분? 여기 괜찮아? 지어도 돼? 물어봐. 물어봐. 다시 풀면 되니까. 다시 풀면 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7번 갑시다. 은지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걸어가고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걷는다고 한다. 자, 그때 전체 걸리는 시간을 3시간 20분 이상 5시간 이하로 하려고 한대. 자, 그럼 올라갈 때는 시속 2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속이니까 같은 거리를 걷는데 시속 3km로 걷는데 거리를 주진 않았지만 누구를 줬어? 속력을 줬다, 그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네. 아, 그럼 또 어떤 공식이 떠올려야 돼? 거, 시, 속 또는 뭐 속, 시, 거 또는 시, 속, 거 하는 식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있지? 요거 기억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은 시간과 속력을 옆에 있으니까 곱할 거예요.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기억나? 그치? 마지막에 물어본 게 시간에 대한 얘기니까 전부 다 속력분의 거리로 바꿔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올라갈 때에 대한 시간을 찾아갈게요. 그럼 올라갈 때의 시간은 어떻게 하면 돼?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하면 되는데 거리가 나와, 안 나와? 거리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거리를 내가 구하고 싶으니까 x라고 해줍시다. 그러면 거리를 x. 그럼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되지? 3분의 x가 되겠네. 같은 길이니까. 그치? 같은 길이니까 같은 거리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을 두 개를 더했어. 그 시간의 합이 얼마가 되시오? 3시간 20분 이상 5시간이 한데, 이거는 사실 수학도 수학이지만 뭐 이과 쪽 관련된 경우, 수학에서도 비중이 좀 적긴 하지만 수학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과학 중에서도 나중에 너희가 물리를 배울 거야. 그리고 뭐 일부 화학에서도 나오지.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단위 맞추는 거는 이과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럼 지금 보면은 속이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고 거리는 킬로미터다, 그치?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답도 킬로미터니까 거리는 문제가 없는데 시간에 대한 단위가 조금 다른 게 하나가 등장했지. 어디? 또 20분.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시간에 대한 비율로 고쳐야 되지? 그렇지. 20분이라는 건 있잖아. 너희들 단위 고칠 때 요거 나중에 단위가 좀 많이 복잡해질 거야. 특히 이건 대학교 가고 나서의 얘기인데 단위도 있잖아. 결국 나는 분이라는 거를 뭘로 바꾸고 싶어? 시간으로 바꾸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분을 없애고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을 시간으로 고치고 싶으면 60분의 1시간이죠. 그래서 60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나중에 이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거야. 지금은 우리는 그래봤자 실의 거듭 제곱에 대한 단위, 시간 말고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기는 한데 나중에 너희들이 파운드, 뭐 인치, 피트 등등등등, 뉴턴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이상한 단위들이 등장할 거야. 그때 너희들이 단위 때문에 되게 헷갈려할 거거든. 그래서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결국 단위도 있잖아. 분수의 계산을 그대로 따라가. 그래서 분을 시로 바꾸고 싶으면 분을 나누고 시간을 곱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단위는 안 어려워. 알았지? 공대 가니까 나도 공대 나왔잖아. 거기 교수님이 애들이 단위 바꾼 것 때문에 대학생들이, 그것도 연세 대학생들이 단위 바꾼 것 때문에 하도 틀렸다니까 저거를 알려주더라고. 그럼 뭐 나는 이제 그나마 단위 바꾼 걸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봤거든. 그래서 당연하게 쓰고 있는데 애들이 모르더라.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인데. 이거 기본 상식이에요, 저 정도는. 알았죠? 아무튼 단위를 바꾸자. 그래서 20분은 뭐가 돼? 60분이 곧 1시간이니까 이렇게 곱해보자. 그럼 얼마 나와요? 3분의 1시간이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쟤는 뭐가 되는 거야? 3 더하기 3분의 1 또는 3분의 10으로 바로 가도 되고,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건 뭐야? 5시간 이하네? 5시간. 그리고 이상 이하니까 등호 붙이는 거 조심하고요. 그럼 이제 양변에 뭘 곱하고 싶어? 6을 곱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얘는 얼마가 돼? 2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3x, 얘는 2x. 더할 거니까 5x가 여기는 서울보다. 그래서 x는 뭐가 됩니다? 4보다 크고 나왔고 6보다 작아가 같네요. 그때 여기서 뭐하래? 최대 거리니까 6km가 답이겠다, 그렇지? 됐죠? 범위로 따지면 4 이상 6 이하가 답이고, 지금은 최대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6이 됩니다. 그 문제 어딨어? 뭐라고요? 아, 그거는 지금 여기서 걸을 수 있는 총거리라서 총거리. 그래서 답은 이제 6이 2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둘 다. 그렇지? 지금 나는 올라가는 거리 또는 내려오는 거리 그 길 하나만 6이라고 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잠깐 이거는 빙이 없어. 그냥 책으로만 수업할게요. 유형편의 그 78페이지의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유형편의 16번으로 가보면 어느 상점에서 한 개의 10만 원인 가방이 한 달에 100개가 팔리는데 가방 한 개의
X만 원만큼 올리면 한 달 판매량이 4X개 줄어든대요. 이 가방의 한 개의 가격이 A만 원 이상, B만 원 이하이면 한 달 총 판매액이 1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여기서도 사실은 활용 문제예요. 근데 앞에 풀었던 6번과 7번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는 얘는 미지수를 너희들한테 줬고 아까는 미지수를 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직접 미지수를 세워준 거였어. 그치?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저 X라고 한 걸 줬으니까 제일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지. 그쵸?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냐면 총 판매액에 대한 얘기. 총 판매 금액은 어떻게 구하겠니? 개당 가격에다가 곱하기 팔린 개수, 한 개수를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판매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지금 개당 가격과 판매한 개수를 한번 따져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어떻게 하자면 한 개에 분명히 10만원짜리 가격이 있었어. 단위는 만원으로 할게요. 10만원짜리가 있었어. 거기에서 한 개당 가격을 X만원을 올렸대. X만원을 올렸대. 그러면 계단 판매 가격이 10 더하기 X만큼 바뀌었겠네. 그치? 그리고 처음에 10만원에 팔았을 때는 100개를 팔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X만원을 올리고 나니까 판매량이 몇 개? 4X개만큼 100개였는데 4X개만큼 감소했대. 이게 바로 계단 판매 가격과 판매한 개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한 달 총 판매액이 1200만원 이상이 된대. 오케이? 그때 이 가방 한 개의 가격이 A만원 이상, B만원 이하이면 그때 총 판매액이 1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요게 이제 바뀐 그 후의 금액이야. 그러고 나서 얘가 120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봐. 그때 X의 범위를 가지고 A, B 찾을 수 있죠. 됐나? 오케이. 여기서 먼저 이걸 찾아보죠. 그럼 어떻게 되지? 얘 전개되면 1000에 마이너스 40x 더하기 100x 마이너스 4x 제곱. 최고차의 개수가 은수인 2차 부등식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뭐하자? 반대편으로 넘겨보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4x 제곱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60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0x 그리고 1000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200만 남겠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일단 양변을 4로 나누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4로 나눴으니까 50 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때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얘 인수가 되지? 5, 10 나와. 그래서 x의 범위는 5와 14예요. 근데 조심해. 여기서 지금 AB의 범위는 이 x의 범위가 아니잖아. x는 뭐냐면 처음에 10만원에서 올린 가격. 올라간 그 금액에 대한 얘기고 얘는 지금 한 개당 가격이 A만원 이상, B만원 이하래. 그럼 여기서 이제 따라서 매출이 총 판매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올라간 금액 X의 범위가 이 정도면 누구에 대한 한 개당 가격에 대한 얘기로 바뀌려면 10 더하기 X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다? 15 이상 20 이하가 되겠죠. 그게 바로 A이고 그게 바로 B가 됩니다. 알았니? 오케이? 그래서 A는 15, B는 20. 답은 뭐 구하래? 두 개 더하라고 하니까 답은 3은 5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이런 거 마지막에 이제 활용 문제 할 때 너희들이 잡은 미지수 또는 주어져 있는 미지수와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값이 다른 경우가 있어. 그래 애들이 보통 x에 대한 거를 내가 잡았던 문제에 있는 걸 했든 그걸 가지고 값이나 범위를 딱 찾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뭐해 얘를 이제 답으로 빵빵 써서 답을 이제 15로 해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 문제집에서는 그나마 좀 덜해. 몇 번 한두 번 틀리고 나면 실수 잘 안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뭔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어떤 거 학교 시험에서 그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평소 문제 풀 때 있잖아 제일 마지막에 그런 습관 하나만 길러봐. 내가 구하려고 했던 녀석이 얘가 물어본 녀석이 맞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 한번 쳐줘. 활용 문제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오케이? 그럼 일단 유형편은 넘어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개념편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갈 거다? 오늘은 이제 2차 분식의 그 활용해서 그 실근의 부 그리고 누구로 넘어가냐면 그 뭐냐 근육 위치 근육에 대한 거예요.
볼게요. 근데 이제 너희들은 뭐 했었냐면 공개응의를 간단하게 들어봤었잖아. 어디까지 듣고 갔지 너희가? 중간에 빠졌잖아. 근데 위치부터 빠졌나? 언제 빠졌지 너희가?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나지 너희? 아마 근의 위치 정도 즈음해서 빠졌을 거야. 아니면은 그 수초에서 이런 게 나와라고 하는 내용에서 빠졌던 거야. 아무튼 뭐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갑자기 다시 한번 방정식이 또 등장해요. 지금 방정식이 등장하는 이유는 있잖아. 그냥 연립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부등식이 2개 이상 등장했을 때 x의 범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지난번 숙제가 그거였죠. 주된 내용이 뭐 어느 한 부등식이 나왔고 또 다른 부등식이 나왔어. 그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또는 앞에서 뭐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면 결국 2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x 또는 y 또는 뭐 a, b의 범위를 찾으세요. 물론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2개 이상의 부등식을 이제 너희들이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갑자기 방정식이 등장을 했어. 그치? 자, 여기에서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한대. 근데 그 두 실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는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예요. 두 개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겠지.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풀어줘야 되는 건 있잖아. 뭐로 풀어주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모두 양수야. 두 개가 존재하는데 둘 다 양수래. 그러면 양수와 양수를 가지고 더해주면 뭐 할 수 있지? 양수임을 알겠죠. 두 번째로 두 근을 가지고 곱하면 뭐가 되지? 역시 양수임을 알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 파트로 넘어가는데 얘가 두 실근이 아니라 그냥 두 근이라고 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복소수에서 배워왔잖아. 허브는 0보다 크니? i는 양수야? 아니면 음수야? 부호를 몰라요. 그렇죠? 정확하게 부호가 없어요. 복소수는 있잖아. 하나 더. i가 크니? 2i가 크니? 누가 커? 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복소수 자체는 있잖아. 배소관계가 비교가 불가능해. 그래서 부호가 없다는 것도 부호가 있다는 거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배소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복소수는 배소관계를 따지지 못해. 그치? 자, 그래서 양수라는 말 자체가 실근이라는 말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실근이다, 그치? 실근이니까 뭘 만족해주냐면 한 변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해줄 수 있어요. 왜? 실근이니까. 그리고 하나 조심할 거.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근이야, 서로 같은 두 근이야? 모르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 그냥 양수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2라는 양수와 2라는 양수로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야? 같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이 세 가지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러면은 두 근의 합 얼마예요? 그렇지, 음수가 된다, 그렇지? 두 근의 곱은요? 양수. 그리고 판별식은요? 역시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왜? 두 개의 실근이잖아.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되고 두 근의 합이 다시 이걸로 가자.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되는 거는 당연히 실근 아니야?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근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는 음수가 아니라 허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발견하면 알파가 1 플러스 i이고 베타가 1 마이너스 i일 수도 있어. 두 개 더해봐 얼마 나와요? 양수 2 나와요. 두 개 곱해봐 얼마 나와요? 또 2 나와요. 양수만 가지고는 실근이라는 설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근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해줘야만 해. 알았지? 얘도 마찬가지야. 합이 음수인데 곱이 양수가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지. 발레 누구 있어?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두 근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2 음수잖아. 근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 양수 나오거든. 근데 얘는 분명히 허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가지? 그러면 이번에는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도 결국 비교해야 되면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 그리고 판별식이 될 것 같아. 그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두 근을 더 해볼게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래. 더하면 얼마야? 양수일 수도 있고 2와 마이너스 1처럼 0이 될 수도 있어. 2와 마이너스 2처럼. 근데 음수가 될 수 있지. 1과 마이너스 2처럼. 얘를 알아 몰라? 몰라. 몰라서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두 근을 곱하면 얘는 분명히 음수가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부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아질 텐데 아니지.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지. 같을 수가 없잖아. 부호가 다른데. 그치? 그런데 얘는 사라지죠. 왜 사라지냐면 판별식을 구해봐봐. 판별식을 구해봐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두 근을 내가 알파벳이라고 해볼게. 그때 곱이 음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분의 상수항의 개수 c가 분명히 뭐가 나올 거예요? 음수가 나왔을 거예요. 이건 내가 반드시 확인을 할 거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판별식을 구하라는 거야. 판별식 구해보자. 어떻게 돼? 2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고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있잖아 b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 나오겠지 또는 0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마이너스 4ac를 보는 거야 a분의 c가 음수면 그걸 가지고 곱하더라도 음수겠지 그쵸? 그러면 ac가 음수면 마이너스 4ac는 무조건 부호가 뭐가 돼? 무조건 그렇지 양수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얘가 0이라고 하더라도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은 확인할 필요 없이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의 부호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할 거야 양수가 두 개예요? 음수가 두 개예요? 또는 부호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너희들한테 했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누구다? 합, 곱, 판별식 세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이걸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방금도 너희들이 스스로 대답했지만 양수인 거 두 개래 합 얼마야? 곱 얼마야? 판별식 어떻게 돼?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 세 개를 가지고 너희들이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두 근의 부호가 모두 다른 거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도 결국에는 합, 곱, 판별식이 돼 근데 합, 곱, 판별식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합은 몰라서 없앨 거고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어서 없앨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곱만 가지고 비교합니다 라는 걸 기억해두면 좀 편할 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누구? 지금 필수예제 11번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두 실근이 다른 쪽을 만족한대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실근이 모두 양수예요 그걸 이제 너희들은 두 근의 합과 곱과 판별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합과 곱과 판별식은 결국 또 누구랑 관련된 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련된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갑니다? 두 근의 합을 구해보래 마이너스 2k라는 1차항이 담당하고 있겠지 그 녀석이 뭐가 돼요? 양수가 될 거예요 그 말은 k가 뭐가 될 거예요? 음수가 되겠네요 됐죠? 두 번째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으로 넘어간다 두 근의 곱은 어디서 나와? 2차항분의 3음수 그래서 뭐가 나와요? 3k 플러스 4가 나오죠 근데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k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큽니다가 답이 되겠죠 그렇지?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 판별식으로 넘어가지 4분의 D 써주면 뭐가 나오지?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역시 이거 어떻게 돼? 인수분해 된다 그렇지?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1과 4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k는 결국 뭐가 나오냐면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는 k는 뭐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 k는 음수를 했으니까 여기 4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예 볼 필요가 없어지네 그럼 이제 공통 범위 찾아주면은 k는 결국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나오겠다, 그렇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3번 요거는 너희들이 직접 풀어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잘 기억해둬.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 방정식에서 분명히 2차 방정식에서 물어보는 거는 딱 4가지 있다 그랬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근을 직접 구해봐. 2차 방정식에서 근을 직접 구해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근의 공식을 쓰는 거였어.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의 종류나 실근, 종류나 개수, 실근 허근이거나 그 실근이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또는 실근이 1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뭘 쓰는 겁니다?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오케이? 근데 그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라고 하는 문제는 크게 보면 몇 가지냐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구해볼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 베타 제곱을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써 너희들이 판단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실근의 부호예요. 알았죠? 그건 결국 뭐랑 관련된 거? 근과 개수의 관계를 활용하세요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 누구 있지? 혈내근. 근데 사실 혈내근도 누구랑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야. 그렇게 해서 아무튼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2차 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공경할 때 이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전부 다 뭐? 방정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 자, 2차 함수 결국 뭐예요? 교점을 직접 한번 구해볼래? 그건 뭐야? x 값을 직접 구해볼래? 이니까 방정식을 만들어서 뭐 해주는 거? 인수분해를 하던가 혹은 근의 공식을 쓰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의 누구를 물어봅니다?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건 뭐예요? 교점의 개수는 결국 판별식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혈내근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혈내근은 거의 잘 안 물어본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교점의 x 좌표 중 하나가 너희들한테 1 루트 2와 같은 식으로 무리수를 주는 거고 교점에서는 허수는 안 나와요. 좌표평면상에는 허수는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리수 정도를 물어보고 말 거야. 이거는 뭐다? 혈내근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판단하는, 즉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개수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만들어야 되는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려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2가지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 얘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필요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가지고 얘 찾으러 갈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죠. 오케이? 정확하게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값이 필요한 거다. 또 하나, 누구? 교점의 x 좌표의 부호도. 오케이? 결국 이건 뭐다? 방금 우리가 한 근과 개수 관계, 실근의 부호랑 관련된 거. 알았죠? 요렇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까지 참고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았지?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169페이지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 누구? 필수예제 1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 요게 제일 중요하지. 자,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 해요.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에서 딱 하나가 나와. 뭐가 있냐면 요 4가지를 이용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딱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지난번 공개 강의 때 얘기했던 방정식은 분명히 푸는 도구들이 정해져 있고 그 푸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제일 쉬운 풀이 방법인데 뭐가 안 주어져? 내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져. 뭐가 안 주어져가 아니라 내가 구할 수 없는 녀석이 등장할 거야. 어떤 녀석이 등장하냐면 근의 위치에 대한. 근데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근의 위치가 아니라 근의 분리라는 단어를 써요. 아무튼 뭐 그 단어를 가지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는 너희들이 문제를 이해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문제 이해하기는 분리보다는 위치가 훨씬 편해. 그래서 요 교재랑 개념원리 시리즈 교재들, 이것도 개념원리냐? 개념 유형이지? 개념원리 시리즈 교재들, RPM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만드는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위치라는 단어를 써요. 오케이? 아무튼 그의 위치를 말해보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방정식 푸는 4가지 도구로 풀 수가 없어.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려는 거야? 오히려 역으로 함수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자, 방정식은 이 4개 물어보면 방정식으로 풀는데 함수에서도 이 4개를 물어보면 방정식으로 풀 거야. 방정식이 편하니까. 근데 방정식의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없는 내용이 바로 그의 위치야. 요거 하나가 딱 있어요. 2차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함수로 돌아갑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다, 그치? 여기까지만 나오면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참 좋거든. 근데 두 근이 어떻대? 모두 1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얘기. 자, 근의 공식을 써서 두 개의 근을 직접 찾아준 다음에 두 개 모두 1보다 크세요 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 근데 루트 나오고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 근의 공식은 있잖아. 근의 공식은 근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식이기는 한데 너무 귀찮아. 복잡해. 그래서 근의 공식 말고 다른 걸로 풀 수 있으면 다른 걸로 다 풀면 돼. 그치? 그러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잖아. 근데 여기도 근의 공식을 써서 K를 이용해서 뭔가를 근을 구해가지고 뭐 X를 직접 구해봐. 어떻게 돼요?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K 해가지고 얘가 뭐보다 1보다 큽니다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둘 다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말이야. 루트도 나오고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로 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판별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근까지는 해결할 수 있지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치? 판별식 탈락.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더하면은 2보다 크겠네? 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두 근의 합이 2보다 크다고 무조건 두 근이 1보다 큰 건 아니잖아. 그치? 2보다 클 때는 3과 마이너스 1, 3과 0 이런 거 더할 수도 있거든. 1보다 작은 근을 가지고도 그 내용이 나와.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도 또 탈락. 그러면 결국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건 켤레가 하나 남았는데 켤레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허근에 난 우리근이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1보다 크다는 얘기지. 1이라는 얘기 나왔잖아. 그럼 얘는 켤레군도 사용할 수 없어. 방정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근의 공식 딱 하나 남았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히려 더 쉬운 풀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자? 함수로 넘어가는 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였다? 2차 방정식인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은 어디서 등장하는 녀석이냐면 y는 fx와 y는 gx를 가지고 만든 그런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뭐 하자? 봐봐. 하구나.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연립해서 이 식을 만들었다, 그렇지? 그럼 얘를 다시 일로 돌아오기 위해 y는 좌변, y는 우변을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방정식에다가 y는을 붙여줄게요. 그게 바로 함수로 해석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을 한번 가보자.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함수로 해석하기 위해서 y는 오케이? 얘를 편해서 그냥 fx로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겠지. 오케이? 자, fx와 x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에 대해서 그는 x값이니까 교점의 x값이 x좌표가 모두 1보다 큽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됐나요? 말이 바뀌었다, 그치? 뭐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의 실근이니까 x좌표까지 그게 모두 1보다 큽니다 하지. 그치? 그러면 1보다 크다라는 거에 x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1보다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1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를 함수로 해석해보자. 자, 함수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를? y는 fx라고 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이차 함수와 x축이지 y는 0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이죠. 그래서 x축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x축과 두 개의 교점에서 짠 만나도록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나는 점들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교점까지는 얘랑 얘를 얘기하는 거였지. 그놈의 x좌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전부 다 1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하네요 라고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함수 그렸지. 그럼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한다고? 해석을 해봐. 해석하기 위해서는 뭔가 값이 필요하잖아. 근데 뭐 하나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1을 함수에다가 집어 넣어봐야지. 근데 나온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 값은 모르겠지. 1 아직 함수가 완성이 안 되는데 1 넣어도 값은 모르겠지. 하지만 확실한 하나는 부호까지는 알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뭐야? 너희들은 F1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큽니다 를 찾아오게 됩니다. 됐나? 자, 그럼 함수를 해석을 했어. 그럼 이제 F1이 0보다 크면 되겠네. 맞긴 맞는데 F1이 0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x좌표가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니? 그건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만든 거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저 그림을 만들어 보면 있잖아. 이런 경우도 있거든.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 나는 이 문제에서 맞는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다고 그렇지만 F1이 0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해야 돼?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너희가 직접. 그래서 판별식을 판단을 해보는 거야. D를 구하러 가는 거야. 4분의 D. 그놈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져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값 F1이 양수에 있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서로 다른 교점에서 만나고 싶대. 그러면은 무조건 저 그림이 그려지냐? 일단 얘는 빠졌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두 점에서 만나고 F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그래서 뭐야? 얘는 역시 없애는 거네. 그래서 제외가 필요한 거고 얘는 아닌 거야. 얘를 제외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축의 위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축을 찾아주는 거야. x는 얼마? k라는 축을 찾았다, 그렇지? 마이너스 k야. 그놈이 어떻게 돼야 돼? 비교 대상이 1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1보다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k가 1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축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잘 기억해도 다시 한번 들어간다. 방정식 문제야. 그때 두 근이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하나는 1보다 크고 다른 하나는 하나는 1보다 크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는 식으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부호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뭐보다 어떤 값보다 1보다 크다,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다른 값들을 가지고 비교해주는 뭔가 위치를 알려주고 있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문제, 요런 문제가 근의 분리 문제네. 근의 분리 문제는 방정식으로 풀 수 없으니까 이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풀 수 없으니까 두 개의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함수를 해석하려면 뭐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 이 그림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림이야. K를 가지고 K 모르잖아. 모르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림은 이 그림인데 여러 다른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K 값들 여러 개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판단하는 내용이 총 3가지가 등장해요. 뭐뭐 판단하냐면 함판 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함수값의 부호. 오케이? 함수값의 부호를 먼저 판단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무조건 저 그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합별식을 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쟤를 만들기 위해서 K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고,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누구? 그리고 한 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축의 위치를 가지고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한 판 축, 한 판 축 하는 풀이가 근의 분리에서 등장을 하는 거야. 근데 물론 학교 시험을 대비하면 나중에는 한 판 축을 외워서 풀 거야. 나는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물론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해야 된다는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저기서 한 판 축으로 끝내. 외워서 푸는 거지. 그치? 근데 수학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외우긴 해야 돼. 판별식 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외워야 돼.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근의 공식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서 판별식이 나온다는 걸 사실 알고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입니다. 이걸 외울 필요가 있니? 없잖아. 그치? 그리고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돼야 되는데 그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만들어야 돼. 그걸 외워서 풀 필요가 있니? 아니잖아. 이해하면 자동으로 외워지잖아. 이 한판축도 마찬가지야. 왜 한판축을 써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봐. 이런 녀석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판축을 보는 거야. 방정식을 풀 수 없으니까 함수를 푸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당연히 한판축을 푸는 게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풀이가 시작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영어 인강 강사 중에 이름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름 유명한 강사더라. 영어 강사로서 인강으로 유명한 강사인데 그 사람 강의 나는 이제 다른 과목이든 뭐든 그냥 강의 한 번씩 보거든. 썰 푸는 거 이런 거 보려고. 근데 거기에서 인강 강사가 꽤 유명했었어. 요즘도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애들이랑 썰 푸는 거야. 하면서 야 근데 결국에 수학 선생님들 참 이해가 안 돼. 수학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 이해관계라고 전해. 결국에는 수학과 공식을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맞긴 맞지. 맞긴 맞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긴 하잖아. 예를 들면 근의 공식 정도는 진짜 외워야만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말했듯이 판별식을 외울 필요 없는 거고 4분의 D도 왜 4분의 D이며 왜 짝수 공식이 나오는지 몰라도 돼. 모르면 외우지 않아도 돼.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고 왜 4분의 D다? 1차의 개수를 B가 아니라 2B'을 봤으니까 그 2B'에 대한 D를 구해봐. 그러면 전부 다 4가 곱해져 있을 거야. 그래서 그 4를 없애기 위해서 4분의 D를 하는 거다. 그래서 B'만 남는 거고 2B'이 남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하면 되거든. 근데 그 영어 선생님 그런 소리 하길래 뭐지? 이 사람은 영어학원 강사인가? 막 이러고서 학원에서 수학 강사가 없나? 막 이러고서 왜 수학을 그렇게 얘기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수학은 있잖아. 단순하게 진짜 외워야 하는 영어 단어랑은 조금 달라. 물론 공식을 외우긴 해야 돼. 나중에 빨리 풀려면. 근데 그거는 이해 뒤로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넘어가는 게 많아. 알았죠?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막말이 그거 하나 있잖아.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러면서.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개념이 정확하게 박혀있으면 있잖아. 문제를 읽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완전히 일맥상통한 문장들이 몇 개가 쏟아. 그걸 가지고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 공식을 외워서 푸는 애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 혹은 뭐 2차 방정식부터 치자. 2차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이것까지 싹 다 시험 범위에 다 치자. 그럼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공식들 몇 개 있지. 인수분해, 근해 공식, 뭐 곱셈 공식,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앞에 배웠던 것들까지 쫙 들어가 있겠지. 그것까지 들어가 있으면 정말 좋고 아니면 좀 큰일 나겠지만 아무튼 공식을 한 20개 넣어놨어. 시험 대비하는 일주일 전에 공식을 싹 다 정리한 다음 그걸 잘 알고 잘 외웠어. 개념을 외운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문제를 딱 푼다 치자. 내가 뭔가 익숙하게 봐왔던 내가 풀어왔던 문제가 아니라 치자.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럼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뭐지? 잘 모르겠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공식 한 20까지 30까지를 전부 다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한 번씩 한번 써볼까? 기분 좋은데? 아씨 안 풀렸어. 뭐지? 아 판별식이 안 돼? 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그러면 기분 안 좋은데? 인수분해 했어. 인수분해 됐어. 운이 좋으면 푸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틀리는 그런 풀이가 나온다고.
공식을 외워서 풀면 알았죠? 내가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한 번, 두 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하지.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2학년을 가르쳐보고 3학년을 가르쳐. 그럼 여기서 뭔가 뭐 3차, 4차 혹은 그 외의 내용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뭔가를 풀어가고 있어. 근데 풀어가다가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서 그걸 만족해야 하는 x의 값의 범위가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대. 이런 얘기가 딱 등장을 했어. 그때 애들이 근의 분리를 못 떠올려. 진짜 못 떠올려. 왜? 양민들이라 그래. 양민들을 위해서 애들이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또는 이해하기 싫어요 라는 애들을 위해서 수학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 근의 분리 문제는 한판축으로 풀자라고 해버리니까 애들은 오케이 근의 분리 한판축 근의 분리 한판축 왜 쓰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양민들을 위한 한판축이 등장을 했어. 외워서 풀다 보니까 한판축 문제 맞췄다 치자. 그게 미적분에서 나왔어. 수학 2에서 나왔어.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판축 내용만 내가 특강을 몇 번 했어. 몇 번을 진짜. 근데도 또 물어봐. 3학년 때는. 알겠죠?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2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또 괴롭히러 올 거고 미적분에서 또 너희들을 또 괴롭히러 올 거야. 알았지? 잘 이해해주고 있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갑니다. 오늘 쭉 넘어가서 평면자표. 근데 오늘은 평면자표에서 내분점, 외분점까지는 안 나갈 거야. 오늘은 그냥 딱 점과점사의 거리. 거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부각 문제들. 요 개념 플러스 유형보다 그냥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그냥 내가 소개만 해주고 끝날 거예요. 알았죠? 점과점사의 거리 공식은 너희들 잘 알고 있잖아. 기울기 잘 알고 있듯이 점과점사의 거리도 알고 있잖아. 그치? 그 공식 점검만 하고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야 라는 소개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개가 오늘 테스트에 몇 개 들어가 있을 거야. 오케이? 내가 테스트 만들었는데 5개, 15개잖아. 5개인가 6개는 다 근의 분리고 그 외의 것들은 점과 점사의 거리 문제야. 한 9개에서 10개 정도가 다 점과 점사의 거리 문제인데 거기에는 좀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수록을 해놨어요. 알았죠? 아무튼 그 문제 가지고 소개를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점과 점사의 거리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두 점사의 거리 공식을 배워야 돼. 자, 그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은 어디서 나오죠? 어떤 개념에서부터? 그렇지, 피타고라스 잘 알고 있네.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방정식 중에서 자, 요거는 기본 수학에 대한 상식이에요. 고등수학이 아니라 그냥 수학에 대한 상식. 자, 방정식이 있었어. 그치? 근데 거기에서는 1차나 2차나 3차 같은 거 오케이? 문자 하나만 가지고 나와 있는 다한 방정식들 뭐 1차나 2차 그런 방정식들이 등장할 거야. 물론 고차도 포함이고 다항식으로 만든 방정식 문자가 하나짜리 방정식이 등장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들이 등장을 하냐면 연립 방정식이 들어가죠. 뭐 문자가 2개라서 식을 2개 주고 나. 예전에는 문자가 3개라서 식을 3개 줘서 연립하세요라는 문제를 만나. 됐죠?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가요. 근데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적어.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라서 연립이 가능하면 x, y가 한 쌍으로 또는 두 쌍으로 또는 네 쌍까지 나올 수 있겠지. 몇 쌍 안 나오겠지. 그치? 근데 너희들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부정방정식에서 식 하나만 딸랑 주고 너희들한테 근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 개수를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뭐 했어? 실수 조건, 정수 조건을 줬다 그랬지.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말 좀 했네. 거기에서 근이 한 쌍 또는 두 쌍 또는 뭐 세 쌍 또는 네 쌍까지 나올 수 있어. 그치? 그치? 자, 근데 부정방정식이 있잖아. 다른 말로 생각을 하면은 집합의 포함인을 따져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함수를 포함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부정방정식이 곧 함수야. 아니지, 반대지. 함수가 곧 뭐야? 부정방정식이야.
함수 생각하면 1차 함수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AB는 보통 상수니까 이름을 적고 치자. 이게 뭐라 불러요? 1차 함수죠. 그쵸? 근데 방정식의 입장에서 봐봐. 얘는 뭐야? 결국 직선이 만들어지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수학상에서 나오는. 근데 앞에서 배운 부정 방정식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하나 더 해보자. y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게 있어. 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 또는 2차 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자가 2개짜리 부정 방정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연립 방정식도 결국에는 식이 2개가 등장하는데 얘도 부정 방정식, 얘도 부정 방정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연립하는 문제였겠네.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정 방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것 또는 직방이나 포물선이나 나중에 나오는 누구? 원방 같은 거. 원방 같은 것들은 전부 나와요. 뭐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놈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녀석들도 있지. 얘는 함수는 아니니까.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보면은 근이 어때? 졸라게 많이 나와. 그럼 그냥 구분하세요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할 거야? 그 근들을 너무 많으니까 가시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말이 어렵지?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치?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하고 싶어. 그게 뭐야? 좌표 평면에 뭐 하는 거?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은 어떤 진짜 좌표 평면에 어떤 도형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도형이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지. 얘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이 녀석의 길이는 뭐지? 얘랑 얘의 거리 중에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건 뭐지? 또는 이 원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그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등등에 대한 물음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치? 도형이라면, 그냥 도형이라면 피타고라스에서의 뭔가 어떤 얘기 혹은 정사각형에서의 어떤 넓이나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치? 얘가 이상한 사각형이 되는 순간 너희들이 뭔가 풀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 할 거야? 이 녀석을 어디선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좌표 평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면상에 나타내는 좌표 평면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좌표가 평면상의 공간이었어. 언제까지는? 3학년 1학기까지. 근데 3학년 2학기 때 너희들이 뭘 배워? 기하라는 수학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좌표들이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고 공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요. 공간 좌표로 넘어가서 좌표축이 원래는 x축, y축 두 개였다면 이제 너희들 어떤 짓을 하냐면 x축, y축, z축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9를 나타내서 9가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그때 뭐 하자? 얘도 결국에는 x선분, y선분, z선분 4개로 쪼개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상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나타내 볼까? 이런 식의 그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거기서 요런 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러 간 거예요? 평면 좌표에서부터 1년 동안, 2년 동안 배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하는 거는 나중에 기하에서 공간 좌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야? 너희들이 습득하고 가야 되는 녀석. 뭐 하기 위해서? 부정 방정식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도록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기본적인 도형은 선보다 더 기본적인 도형이 뭐지? 점이거든. 근이 너무 많아. 그 많은 근들을 막 연속적으로 막 나타내는데 이것도 연속적이지 않지.
그냥 좀 더 세부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선이 만들어지거든.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들거든. 그쵸? 그래서 먼저 뭐야? 그 선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요소들, 누구? 점을 가지고 먼저 다루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뭐야?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이 하나가 딱 표현이 됐다면 그 점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지? 오른쪽으로,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세로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세 칸 만큼 이동해서 그 녀석을 좌표 평면상에 2,3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그 녀석을 중학교 때 배워왔지.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점 하나가 아니라 점 하나가 더 등장을 할 거야. 그때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해보자?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 저런 녀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기준은 누가 되냐면 원점 혹은 축들이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축에 대해서 평행 혹은 수직하게 되는 방향으로 성분을 쪼개봤더니 요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3이 되어서 얘의 길이는 이 녀석 두 개를 빼서 구할 수 있네. 1이라는 길이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요 녀석의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얘가 왜 미쳤나봐. 3,1이거든. 3,4가 문제 4. 그럼 뭐예요? 요 녀석의 길이가 4고 이 녀석의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나오네요? 1이 나오네요.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자체가 수직인 걸로 만들었고 그거에 평행한 녀석들로 쪼갰으니까 얘는 당연히 수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러 가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참 어렵게 돌아왔다 그랬지. 참 길게 돌아왔다 그랬지. 결국 고작 점과 점 사이 하나 거리 피타고라스로 왜 쓰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뭐 말로 표현하는 얘기는 아니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얘기는 아니야. 평면 좌표를 왜 배우는지를 서술하시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니까 그 흐름을 너희들이 알고 푸는 것과 모른 채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을 쓰는 것과는 달라.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한번 해본 거야. 알았죠? 아무튼 이제 그러면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뭘 풀 수 있겠지? 여기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 거리 누구? 성분 AB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 X 좌표끼리 빼 6의 제곱 그치? 빼면 6 그놈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빼 그때 뭐하자? 1 빼기 마이너스 3 더하기 3에 4의 제곱 그놈을 루트 씌우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있어서 그래서 루트 안에서 뭐예요? 36 더하기 얼마? 16이니까 루트 52가 되겠네. 그치? 루트 52는 뭐지? 그렇지.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리고 뭐 1, 2, 3번은 설명 안 한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거 x 좌표 사이의 길이가 결국에는 수직선을 옮겨주면 이거 빼기 이거라서 결국 4와 마이너스 2 사이 거리는 4와 마이너스 1 그냥 두 개 빼면 돼. 그래서 답은 6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처음 배운다면 거기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배우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수직선은 그냥 뺄게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할 겁니다? 필수 예제 1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줬어. 또는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B의 좌표를 다 준 다음에 똑같은 얘기다, 그치? 자, 그래서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 4루트 1을 어떻게? A를 이용해서 A-1에서 2를 빼면 A-3 그놈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4 그거 제곱하면은 16 그래서 루트 씌우면 얼마가 나옵니다? 4루트예요.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할 때 루트 상태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루트는 풀어줘야지. 그래서 이걸 뭐 할 거예요? 힘이 없어. 어떻게 해요? 뭐 할 거예요? 양을 제곱할 거예요. 루트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a제곱 마이너스 6이 더하기 9 더하기 16이니까 25는 얘도 제곱해주면 16 그렇지. 16에 2개니까 32 그래서 넘어가자. 뭐야?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이제 2분의 100 됐죠? a는 마이너스 1 혹은 7 됐죠?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너무 쉽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까지는 너희들이 풀고 필수 이제 2번부터 이제 오늘 주된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 필수 이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필수 이제 2번 문제 보면은 세 변의 길이에 따른 뭐 삼각형 모양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삼각형에서 만약에 너희들한테 세 변의 길이를 주었어.
예를 들어서 3대 4대 5라고 줬다. 그러면 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한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를 3과 3과 3이라고 줬어.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자, 한 세 변의 길이를 1과 2와 A라고 줬어. 그때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래. 그럼 A가 가능한 거는 루트 3, 루트 5. 그렇지. 두 개 다 같이. 됐나요? 1과 2와 A를 주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2 또는 A 둘 중에 하나가 답변이 되겠지. 그렇게 찾을 수 있잖아. 즉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세 변의 길이들이야. 물론 각도도 조절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한번 보자. ABC라는 점을 줬어. 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버리면 돼? 선분 AB의 길이를 찾고 선분 BC의 길이를 찾고 그리고 선분 C 또는 AC의 길이를 찾아서 그 길이를 구해보자. 그게 만약에 1과 1과 1이면 정삼각형입니다. 1과 2와 루트 3이면 직각삼각형입니다. 그쵸?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AB의 길이를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1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2.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마이너스에서 0을 빼면 마이너스 2. 제곱을 해주면은 또 4가 되겠네. 루트를 치면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나와요. 혹은 그냥 루트 8이라고 생각할게.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를 찾아보자. 어떻게 되죠? 5에서 1 빼면 그렇지. 16 더하기 16의 루트니까 얼마? 루트 32가 되겠네. 그치? 그리고 나서 선분 AC의 길이를 찾아보자. 두 개 빼면은 6. 6의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그렇지. 4.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루트 40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이 녀석과 같아진다 그랬지. 이 녀석이 제곱이 같아진다 그랬지. 그래서 뭐야? 선분 A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유제 2번, 문제 2-1번, 문제 2-2번 문제를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유제 2번은 뭐예요? 세 점의 좌표를 주고 너희들한테 뭐 해봐? 그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봐. 그때 너희들이 길이들을 찾아가지고 뭐 해주는데 직각인지 또는 이등변인지 또는 정삼각형인지 등등을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문제 2-1번 봐봐. 이번에는 세 점을 그냥 줬는데 하나의 좌표를 몰라. B의 Y좌표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AB와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만드세요 라고 하면 너희가 뭐 해버리는데 AB와 BC의 길이를 직접 찾아주지. 그래서 얼마예요? 9 더하기 A-8의 제곱에 죄송합니다. 그 뭐냐? 네. 태경이 친구가 왔는데 오늘 그 수업 샘플 수업 들어왔다고 하던데. 네. 힌트 하나 더 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혹시 눌러줄 수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찾아봤어. 두 번째, 선분 BC의 길이를 찾아보자. 선분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지요? 그렇지, 36 더하기 A 플러스 1의 Y의 제곱이네요. 그 두 개가 이제 간단한 식을 세웠고 이게 같아지면 만들면 되지. 그러면 루트 속에 있는 녀석끼리 같아지면 됩니다 라고 하던가 혹은 양변을 제곱을 해서 이 녀석은 A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88은 64 더하기 9니까 얼마? 그렇지 73 여기에서도 제곱을 해버리면 속에 거 정리하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7 그래서 A제곱 사라지고 이거 넘어가면은 18A는 이거 넘어가면 얼마야? 110 이거 미쳤나봐요. 얼마야? 36 그래서 A는 얼마예요? 2A라고 볼 수 있잖아요. 됐죠? 변의 길이들 중 하나를 미지수로 주고 그리고 나서 직각삼각형이 되세요? 이등변이 되세요? 정삼각형이 되세요? 라고 풀고 있다는 거지. 그런 문제랑 똑같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세 꼭지점에 점과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뭐 할 수 있다? 길이를 찾아서 그거 가지고 찾을 수 있다는 거 알아보면 되겠다. 그렇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갑시다. 같은 거리만큼 있는 점이에요. 같은 거리만큼 있는 점이라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거리를 두 개 찾아. 거리를 두 개 찾아서 뭐 하도록 하는 거지? 그냥 같다라는 식을 세우라는 얘기잖아. 별거 아니다, 그렇지? 여기에서는 근데 대신에 하나 딱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점 P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점 P가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X축 위에 있습니다, Y축 위에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잡아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잡아버려? A, 0을 잡아버리고 Q라는 점의 좌표는
같습니다. AQ와 BQ도 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끝나겠다, 그렇지? 됐죠? 그렇게 잡아달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 필수에서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그리고 거리의 합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 자, 두 가지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자, 일단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달라집니다. 하나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리의 그냥 합이에요. 그냥 합의 최소값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넘어가. 그때 여기서는 지금 하나, 요거 제곱의 합의 최소값 그 중에서도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다루고 있거든.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유형편에도 있는지 내가 아직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만나는 거는 거리의 제곱의 합에서도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방금. 그 두 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 그리고 그냥 거리의 합의 최소값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두 가지로 달라지게 되냐면, 하나는 임의의 점, 그냥 랜덤하게 점을 아무렇게나 찍어보자라는 거. 두 번째는 이 녀석은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거리의 합의 최소값도 있잖아. 사실은 임의의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있잖아. 기본적인 거는 임의의 점, 직선 위의 점, 둘 다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 부가 설명하자면은 하나가 또 있어. 선분 AP 위에 점, AB 위에 점. 이런 녀석도 하나가 또 있어. 여기에서. 자, 임의의 점 찾아봅시다. 임의의 점. 자, 그때 거리의 제곱의 합이 이제 임의의 점 어떤 점에 대해서, 점 P에 대해서 뭐야?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봅시다 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너희들이 AP 제곱과 BP 제곱에 대한 식을 써봐. 그러면 임의의 점이다 보면 x, y라고 하는 점으로 잡을 수 있겠지. 만약에 특정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x와 어떤 fx를 가지고, 즉 x라는 좌표, 미지수 하나만 가지고 p의 좌표를 모두 다 나타낼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건 뭐냐면 선분 AP 제곱 더하기 선분 BP 제곱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을 먼저 식을 써. 알았죠? 자, 첫 번째 저 문제 가지고 해보자. 두 점 AB가 있어요.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와 그때의 최소값을 찾아보래요. 자, P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임의의 점이 아니지. 어디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얘는 뭐 X, FX도 아니고 그냥 A, B라고 A, 0이라고 잡아버리면 되겠네. 또는 X, 0이라고 잡으면 되겠네. 자, S, 0으로부터 AP 제곱을 찾으러 가보자. AP의 길이를 구할 때 x 빼기 0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뭐? 3 빼기 0의 제곱을 3 빼기 0의 제곱을 계산하고 루트를 씌운다, 그치? 그리고 제곱하겠습니다 하면 루트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사라지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은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9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BP의 제곱을 더하자. 거기도 결국 점과 점 사이 거리기 때문에 루트가 생기는데 제곱 때문에 루트가 사라지겠네. 루트 속에 있는 거 써볼까? 어떻게 되지? BP P. 그렇지. 2-x 또는 x-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25니까 뭐 29.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지? 그렇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8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이야. 식을 쓰고 나니까 뭐가 보여? 2차 식에서의 최소값 찾기지. 그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모든 x 아무거나 가질 수 있어. 그럼 2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이니까 언제 존재하니? 축에서. 축은 얼마야? 2가 되겠죠. 됐죠? 따라서 최소값은 답은 얼마예요? 2를 넣어보자. 그러면 2, 4, 8 마이너스 8 더하기 38이니까 어때? 뭐냐? 1이구나. 축이 1. 그럼 여기 1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2 마이너스 4 더하기 38이니까 얼마가 되지? 그렇지. 36이 답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미점 P라고 해서 x, y, x, y라고 썼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없어.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유형으로 유형편에는 들어가 있을 거야. 알았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그대로 빌려가자. 그냥 그대로 빌려가서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임의의 점이라고 할게. 오케이? 임의의 점 x라고 해서 p라고 해서 한번 x, y라고 식을 세워볼게요. 오케이? 답은 1,4가 나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x-2의 제곱에다가 y-5의 제곱이 되겠지? 자, 식을 써볼게요. x제곱, x제곱 두 개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됐죠? 그 다음 더하기 y제곱도 두 개니까 2y제곱 마이너스 6y, 10y니까 16y 더하기 상수항 9 더하기 4 더하기 25니까 얼마지? 40 38이 되겠네. 그치? 13이니까 더하면 38. 자,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이 뭐 찾기? 미니멈 값 찾기. 결국 미지수가 두 개지만 결국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2차식의 형태고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2차식의 형태가 되겠지.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얘도 미니멈이면 되고 얘도 미니멈이면 되고 그때 상수는 알아서 조절돼 있을 거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x에 뭘 넣어봐? 1을 넣어봐. 여기에서 최소값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y에다가 뭘 넣어봐? 4를 넣어봐. 그러면은 뭐 계산을 쭉 하면 미니멈 값이 나오겠죠. 그때 여기 꼭 알아야 되는 건 최소값은 쉬워. 그냥 대입하면 돼. 언제가 최대야? 최소야? 1,4일 때가 돼요. 아까 내가 분명히 1,4일 때라 그랬지. 자, 이게 바로 어떤 1,4냐면 요 두 개의 중점이에요. 오케이? 자, 얘를 문제를 가지고 미지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 만약에 A라는 점이 A, B가 있고 B라는 점이 C, D가 있다고 치자. 그때 임의의 점 x, y를 가지고 제곱을 하면 최소가 되도록 그 식을 찾기 위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실제 식을 써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x-a의 제곱 더하기 x만 먼저 쓸게. x-c의 제곱을 가지고 x에 대한 2차식은 만들겠지. 그치? y는 뒤에 뭐 있을 거고. 자, 얘 풀어봅시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 플러스 c의 x가 되죠. 얘가 미니멈이 되려면 결국 이 녀석도 축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축을 구해보자. x는 마이너스 2배의 최고 차항의 수 분의 1차항의 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c가 나오죠. 계산해봅시다. 약분 플러스로 부호를 바꿔버리면 결국 뭐냐? 2분의 a 플러스 c니까 어떻게 돼? a와 c를 가지고 만드는 중점이 잡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언제 등장하냐면 내분점, 외분점을 배우고 나면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좀 더 문제 풀 때 너희들이 거기까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난 잘 모르겠어. 2분의 a 플러스 b는 사실 내분점, 외분점 몰라도 할 수 있잖아. 지금 알잖아. 그치? 평균이라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 해준 거야.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성분 AB 위에 있으면요. 결국 뭐예요? AB 위에 중점이잖아. 그게 P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똑같은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된다? 성분 AB의 중점이면 됩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2차원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너희들이 이제 지금 만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 개념 유형이 얼마나 유형편이 어렵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리합의 최소값은 지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나와요. 자 뭐냐면 거리합의 최소값을 찾을 때 임의의 점이라고 하면은 같이 어떻게 되냐면 A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어 P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위치했을 때 AP와 BP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보고 싶어. 그러면 지금 P가 여기 있다면 AP와 BP의 합은 이게 되겠지. 근데 P가 이동하고 성분 AB 위로 이동해버리면 P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하려니까 그냥 성분 AB가 나오죠. 근데 노란색 길이가 길어, 빨간색이 길어. 노란색이 길지, 지금 빨간색이 짧지. P가 어디 있더라도 다시 성분 AB의 바깥에 P가 위치하게 되면 무조건 빨간 선보다 길어져. 왜?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성분 AB 위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될 때 그때 최소 값만 물어볼 거야. P의 위치는 몰라. 그냥 성분 AB 위에 있으면 되고 결국에는 미니멈 값이 뭐가 되냐면 성분 AB가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누가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P의 위치를 조절을 해줄 거야. 그때 반드시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A, B 이렇게 불러요.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어떤 직선을 줄 거예요. 임의의 점이 아니면은 그때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을 때 AP와 BP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볼게요. 그 점을 A 프라임을 한다면 대칭이동했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다른 길이 있다든지 대칭이동이니까 요 길이와 이 길이 같아지거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될 거예요? 이 길이 공유하고 있잖아. 그치? SAS 합동. 그치? 또는 뭐 이 길이도 같아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봐야 되는 AP와 BP의 합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랑 같지. 그게 P가 어디에 있더라도 결국 이동의 길이는 같고 얘도 가는 거고. 그치? 근데 여기에서 그 녀석이 제일 짧아지도록 하고 싶대. 나는 지금 누구를 볼 거냐면 이런 녀석들을 한번 봐봐. 이런 녀석들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찾고 싶대. 제일 짧아지려면 결국 아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꺾이지 말고 일직선으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A'로부터 B까지 그냥 일직선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점 P가 있겠지. 그때 A'P와 BP의 합은 최소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최소값은 A'의 B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푸냐면 A와 B 중 하나를 그렇지 그 직선 돌아다니고 있는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대칭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대칭이동 된 점을 A'라고 만약에 한다면 나는 답을 뭐 해야 돼? A'의 B라고 구하던가 혹은 만약에 B를 옮겨서 B'라고 했다면 A, B'을 구해버리면 답이 되겠죠. 그게 바로 미니멈 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너희들 선행할 때 배웠던 기억날 거야. 그치? 오케이? 이 녀석 진짜 많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쉬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로 돌아가냐면 선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그때 여기서 탱탱탱탱 튀어갔을 때 저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봅시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 만났던 기억날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결국 요 녀석만 봐.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때 둘 중에 하나를 평행을 시켜주면 돼. 대칭이동 시켜주면 되지. 근데 대칭이동 시켜줄 때 여기에서 A도 고정된 점이고 B도 하나의 고정된 점이었어.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아무거나 이동시키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점 아직까지 모르잖아. 얘도 돌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거든. 모른단 말이야. 그럼 고정된 점은 결국 누구예요? 얘가 고정된 점이지. 그래서 뭐 하자?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데 이 녀석 찾아주면 일단 최소값이겠지.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 한번 보자. 결국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찾고 싶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평행 대칭이동시켜줘야 되는데 고정된 점은 얘잖아. 그래서 고정된 점을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얘도 또 몰라. 그럼 빨간색과 초록색을 한 방에 봐봐. 여기도 결국 이 점에서 이정된 점으로 고정된 점, 고정된 점인데 얘가 돌아다니고 있어. 그때 합을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하면 두 개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 돼?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최종 답을 내겠어. 요 일직선 길이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얘는 그 직선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는 X축, Y축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도 배워요. 너희들이 대칭이동을 배우고 나잖아. 그러면 저 대칭이동 시켜줄 수 있는 게 임의의 직선이 있더라도 Y는 AX 플러스 B가 있더라도 대칭이동 시켜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야? 이 직선, 점피가 돌아다니는 직선이 점점 복잡해지러 가겠지. 그쵸? 그때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면좌표, 직방, 원방, 대칭이동은 도형이동은 다 배우고 나서 한 방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정리를 쭉 해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해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너희들이 물론 고1돼서 시험대에 들어가도 내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 지금 뭐 미리 조금 얘기를 시간이 남는다면 미리 조금 얘기해 봅시다. 다 끝나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알아두자면 너희들이 고등수학에 혹시 블랙라벨이라는 교재 있는 거 알아? 중학교도 있지. 근데 중학교 블랙라벨은 사실 그냥 내신용이야. 근데 고등학생용 블랙라벨을 보면 있잖아. 내신용이 아니라 모의고사용으로 나와.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또는 수능 기출문제를 너희들한테 보여주면서 겁나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중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이 뭐니? 교재가 1등은 수학이야, A급 수학이야? 모르나? 뭐 아무튼 뭐 어려운 게 있다 치자. 근데 그래봤자 중학교 수준 가지고는 수능을 안 만들지. 그래서 어려워지는 데 한계가 있어. 물론 뭐 열심히 많이 어렵게 만들어 두셨겠지만 근데 고등수학은 있잖아. 수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청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 그 문제집을 가지고 블랙라벨을 만드는데 블랙라벨에서 어떤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하냐면 일품에서도 뭐가 등장하냐면 합의 최소가 아니라 차이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가 또 하나 등장해. 그래서 그건 아마 여태까지 선행하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역시 그건 나는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줘. 그래서 제곱의 합의 최소와 그냥 합의 최소 그리고 차이 최대에 대한 그 세 가지 하나의 세트로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만나게 될 거야. 알았죠? 거기까지가 사실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끝나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마 이 문제를 내가 냈나? X축, Y축 가지고 그럴 거고 요거 가지고 하는 게 있을 거야. 뭐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문제 내놨으니까 너희들 한번 잘 풀어봐요. 알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을 이제 마지막 필수의 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뭐 실력업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이제 좀 복잡한 얘기들이 몇 개가 등장하고 증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뭐야 좀 어렵다라고 나오는데 얘도 나중에 너희들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우고 나면 얘랑 같이 나오는 놈이 하나가 더 있어. 뭐가 등장하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 내분점, 외분점을 배우고 나면 나오는 놈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림이 좀 헷갈려. 칩도 좀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위에 거는 이름이 뭐야? 파푸스의 정리 또는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부르고 파푸스라고 하는 쌤들도 있고 파포스라고 하는 쌤들도 있다. 아무튼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녀석과 각의 집에서 성질은 그림으로서 잘 기억해두세요. 얘는 말 그대로 뭐야? 중선에 대한 정리야. 얘는 이등분선에 대한 정리야. 그래서 그림 자체가 완전 다른데 애들이 좀 헷갈려하더라. 중학교 때 이거 배우지?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중선이라 부르지. 그때 요 두 각은 각이 크기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물론 같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치? 다르단 말이야. 얘가 각이 같으면 이게 같아 달라? 일단 다르잖아. 이렇게 봐서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다르단 말이야.
길이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가계등분세 성질은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등분세 등장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오징어 나온다. 오징어. 애들한테 야 니들이 나온다고 니들이 막 이러는데 또 오징어 나온다. 그리고 이등분세 성질, 중선정리는 말 그대로 중선이 나와. 그럼 그때 그림을 보고 뭘 쓸지 고민을 하면 되지. 알았지? 아무튼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지금 뭐 요거 보이세요를 먼저 설명해 줄게. 자, 중선 정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있잖아. 요 길이가 같지. 여기가 A, 얘를 B, 여기를 C라고 하고 얘를 M이라고 하는데 보통 얘를 원점으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점과 점선의 거리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분 BO의 길이는 내가 아니지. C를 써야지. 이렇게 정해져 그걸 잡아봅니다. 길이가 C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A라는 거예요. A, B라고 잡아볼게요. A는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거든. 그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너희들이 잘 알고 파푸스의 중성분이 너희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그림으로 기억합시다. 너희들이 소삼각형 아니야? 소삼각형? 뭐 말하는 건지 알겠지? 그치. 직각삼각형에서의 성질 중 하나 피타고라스 말고 소자 요거 만드는 거 기억나지? 근데 학교생들도 소삼각형 뭐 이러지 않냐? 아무튼 소삼각형을 너희들이 식으로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 다 얘랑 얘를 곱하면 얘랑 얘의 곱과 같습니다. 기억하고 또 직각삼각형에서의 중요한 성질들 이놈의 제곱은 얘랑 얘의 곱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기억하듯이 파푸스도 너희들이 그림으로 기억을 하세요. 근데 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 자, 얘를 내가 A라고 하고 얘를 내가 B라고 하고 얘를 내가 C라고 한다면 C 똑같겠지. 자, 잘 기억합시다. A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제곱을 해서 더하면 누구랑 누구? 요거 하나 더 나와. C의 제곱과 D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배 한 녀석과 같습니다. 자, 위의 물과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녀석은 얘랑 얘를 하든 똑같아. 그래서 그냥 왼쪽으로 갈게. 얘랑 얘를 제곱해서 더한 녀석의 2배와 같습니다. 이게 파푸스예요. 알았죠? 그리고 뭐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기억을 하자고. 자, 기억을 했다 치자. 증명을 해보자. 자, 누구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지? 점과 점사의 거리 이용하자. A 플러스 C의 제곱이죠. 더하기 B의 제곱이죠. 요거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죠.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A 제곱이 2개, C 제곱도 2개, B 제곱도 2개. 근데 2AC와 마이너스 2AC는 사라지겠네? 이게 뭐야? 성분 AB의 제곱 더하기 성분 AC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분 누구? AM이냐? AM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성분 A5로 가야겠네. 그 다음에 누구 했지? 여기는 BM, 그럼 여기는 B5로 가야겠네. 찾아보자. A5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 다음에 B5의 제곱은 C제곱이죠. 그 제곱은 몇 배? 2배를 해보자. 타고나니까 어때? 둘이 같아지지?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파푸스 중선 정리는 서술형에서 혹은 빈칸 채우기 문제로 너희들한테 자, 파푸스 중선 정리의 식은 다음과 같다. 또는 어떤 성질은 항상 성립한다. 이를 파푸스 중선 정리라 한다. 이게 성립하면 보이세요. 라는 식으로 서술형에서 자주 나와. 그때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뭐 지금은 내신 대표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겠지. 지금 그냥 눈으로 익혀둡시다. 뭐요? 중선 정리에서 그 중점을 원점으로 잡고 나서 점과 점선의 거리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가계 이등분사에서 이제 배우고 나면 두 개가 막 섞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나올 거야. 알았지? 이게 바로 파푸스 중선 정리예요. 알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배웠다, 외웠다, 또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치자.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또 어떤 문제가 하나 등장하냐면 파푸스 중선 정리는 삼각형에서 하나의 중선을 그었을 때 발생하는 성질이다, 그렇지? 말 그대로 정리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직각삼각형에서 항상 성립하지, 그렇지? 그런 녀석이 이제 명제에서는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놈의 정의처럼 쓰이는 녀석을 우리는 정리라 불러. 물론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하나의 각이 하나의 대각이 수직입니다라는 그게 바로 정의지. 근데 다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를 찾을 때 너희들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입니다 하지.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가 다른 하나의 제곱이랑 같아졌을 때 우리는 얘를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직각삼각형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그런 녀석을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성질이라 부르지 않고 그런 녀석은 독특하게도 정리라 불러요. 얘도 파푸스의 중선 정리야.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뭐가 돼요? 성립하는 성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언제 활용이 되냐면 마르모 혹은 평행사변형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정확하게는 마르모. 자, 마르모에서 마르모의 정의 말고 마르모에서의 기본적인 성질 중 하나 뭐 있어요? 두 대각선은 서로를 뭐합니다? 이등분합니다. 물론 수직이기도 하겠지만 이등분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한쪽 그림만 놓고 봐봐. 무슨 삼각형?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는 삼각형에는 완성되는 거지. 평사로 넘어가보자. 평행사변형에서도 정말 중요한 성질 중 하나 뭐 있어요? 두 대각선은 그림이 좀 요상한데 두 대각선은 그때 서로를 뭐합니다? 이등분합니다. 여기서도 뭐가 나와? 파푸스 중선형을 쓸 수 있는 삼각형이 보이지? 여기 있는 삼각형으로 써도 되고 물론 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 써도 돼. 아무튼 어떻게든 파푸스 중선형이 성립해요. 그래서 밑에 몇 번? 문제 5-1번 보면은 평행사변형이고 다음에 성립형을 모이세요라고 하면서 파푸스 중선형이가 성립하는 모이세요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알았지? 물론 값들은 조금씩 바뀌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파푸스 중선형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만들러 가면 될 거야. 한 번 쓰든 두 번 쓰든 하게 될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고 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유제 5번에 있는 내용 있지. 유제 5번. 이거 뭐야? BD는 ECD라고 할 때 야,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나는 성립하는 보이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푸스 중선형이랑 달라. 그치? 자, 우리는 이런 녀석을 어떠한 이름으로 얘기해요. 고등수학에서 말고 대학수학에서 성립하는 보이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근데 그거는 대학수학이고 고등수학에서는 파푸스 중선형 말고는 안 배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BD가 ECD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CD의 2배가 BD니까. 그치? 그러면 뭐야? 파푸스 중선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삼각형이 여기도 하나 있지만 옆에 또 하나 있네. 그치? 그래서 얘도 파푸스 중선 정리를 2번 써서 두 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조절을 하면은 저 녀석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다 배우고 나서 시험 볼 때 그러면은 야, 파푸스 중선 정리가 쓰이는 경우 어떤 거야? 중선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중선이 너희들한테 좀 더 어렵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얘가 3등분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미쳐가지고 4등분점을 줄 거야. 그때도 파푸스 쓸 수 있어. 여기서는 한 번 쓰겠지만 여기서 몇 번 쓰겠어? 2번 쓰겠지? 여기서는 몇 번 쓸 수 있어? 3번 쓸 수 있겠지? 전부 다 파푸스 문제야. 요렇게 보면은 파푸스 쓸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나중에 이런 녀석들까지 너희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겠는데 그때도 역시 파푸스를 떠올리면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들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증명하는 몇 개랑 그림을 활용하는 몇 개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말 동사의 거리야. 알았지? 그래서 오늘 풀려고 하는 문제들을 너희들이 한번 숙제로 잘 풀어와보고 그래서 아무튼 숙제는 일단 요거
개념편으로는 어디까지냐면 184페이지까지. 184페이지까지. 그리고 유형편으로는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앞에 그거 해야 된다. 근의 7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 알았지? 그것까지는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 유형편도 역시 마찬가지. 부등식에 있는 남아있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평면 좌표로 넘어가서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몇 개 안 되네 얘는 87페이지까지 풀면 돼. 유형 6개밖에 안 돼서 문제 좀 적을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알았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내일은 우리 중등하는 거 알지? 중등 교재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화요일 봅시다. 수고했어요.